합니다만 학력이라는 게 이 본래의 의미로 돌아가야 된다. 그건 두 가지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변화하는 어떤 시대에 이 학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의 기존의 학력 갖고는 도저히 될 수가 없고 새로운 학력관이라는 게 필수적이다라고 하는 것. 지금 또 한 가지는 그렇다소 치더라도 현재의 교육에 있어서 지금 현재의 교육에 파행적인 일어난 교육이 뭔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학력관이라는 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 학력관을 몇 가지 정립을 시켰고, 그리고 그 학력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같이 이렇게 수업, 평가, 제도 모든 것들이 이렇게 맞물리 갖고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제항초등학교 김덕진 선생님으로 넘기겠습니다. 우선 정열과 교수님의 글을 잘 읽고 저는 100% 공감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국가 수준에 있는 교육과정이나 지도교육과정, 그 다음에 학교 교육과정이 분명히 위기가 있고 그 위기에 따라서 이렇게 어떤 비전이나 인간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맥을 같이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때까지 교육과정이나 이런 모습들이 마치 따로 국가처럼 총론에서 제시된 내용과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내용이 달리 이렇게 해석이 되어서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론 사회적 현상이나 아니면 성적을 중요시하는 이런 입시 중심의 그 교육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우선 제가 정열과 교수님 이야기를 듣다가 앞에 부분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원고에 담았습니다. 근데 이런 저희 반에 제가 지금 2학년을 하고 있는데 저희 반에 요즘에 시각에 대해서 배웁니다. 시각과 시간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 시간에 시각을 모형시계로 이렇게 제시하는 걸 배웠어요. 근데 아이들이 7시 57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정각을 7자에다가 7시에다 맞춰놓고 57분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린 걸 보니까 분석평가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오늘 수업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7시 반에 대한 개념에서부터 시침이 반에, 그러니까 7과 7시와 8시 사이에 있는 그 반에서부터 8에 가까우냐, 그 다음에 7에 가까우냐, 이 개념 익히기에 이제 들어갔었어요. 생각보다 아이들이 거기에 대한 오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번 시간에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대부분 학생들이 해결하고 나서 이제 그 시간 이제 문제를 가지고 몇 시 몇 분 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또 이렇게 중간에 행성평가를 하니까 아이들이 또 그 몇 분 전에 대한 개념이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가 한 2명 있었어요. 근데 제 앞에 있는 친구는 되게 수학을 잘하는 친구인데 7시 3분 전 이런 개념에 대해서 막 헷갈려 하는 거예요, 얘가. 7시 3분 전이면 6시 57분인데 이게 7자로 가 있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이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지 막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 확인하는 와중에 갑자기 뒤돌아보니까 다른 아이들이 먼저 마친 아이들이 옆에 와서 막 도와주면서 이렇게 푸는 거야 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뻤었습니다. 그러니까 학력이라는 실학력이라는 것들이 보면 그런 어떤 수업의 과정 속에서 바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그 평가가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갖다가 같이 하면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 원고에는 아마 7차 교육 과정에서부터 새로운 학력반들이 시작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4차 교육 과정 때부터 목표 지향적 평가를 갖다가 이렇게 가져왔다고 합니다. 4차 때부터 이루어졌던 내용들이 7차와 그 다음에 2009 개성교육과정이나 2015를 거치면서 시학력과 간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이렇게 발전해 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2008년도에 아시다시피 일제고사를 갖다가 전면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 당시에 실시되었던 교육과정의 평가에 어떤 부합되지 않게
이렇게 또 다른 루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제발 교육과정대로만 평가가 이루어지고 교육과정대로만 교육과정이 이루어진다면 현장에서 조금 더 좀 실제적인 학력관을 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에서 보면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역마다 보면 그 시도교육과정이나 학교 시도교육과정 지침에 따라서 도움자료를 만들고 그 도움자료에 따라서 도움자료나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서 학교교육과정을 만듭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수준에 있는 총론의 내용보다 더 이렇게 학교 현장을 억압하는 그런 내용을 많이 담습니다. 예를 들면 언어 시도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를 배태를 해라 라는 지침을 넣어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았죠. 그래서 진보적인 교육감님들이 있는 곳에는 앞서가는 교육청에서는 보면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 부합되게 시도교육청에서도 보면 초중고가 연계된 교육과정을 짭니다. 그 교육과정을 짤 때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초중고 선생님들이 동원이 되어서 1년 동안의 프로젝트를 해서 짜는 겁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 보면 각 시도가 같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시도교육과정의 지침들이 너무 조금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선생님들이 아마 확인하시면 대부분의 시도교육과정의 지침이 거의 국가 수준에 있는 교육과정의 유학 정도의 수준입니다. 분명히 위계 있게 짜라고 되어 있는데도 이게 5차 때부터인가 아마 그렇게 제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문제점과 함께 그런 어떤 그 교육과정에 대한 부분들이 시도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자율권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좋겠고 그것들이 학교 교육과정의 어떤 비전이나 인간상으로 가져가고 그 밑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평가사항들이 학교 내에서 교사들별로 교사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에 저희 경남이나 아마 전국적으로 교육과정, 수업, 평가 일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이 보면 너무 앞서가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오히려 더 피로감이 더 커지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단계와 교사 연수를 통해서 준비가 된 다음에 시행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마냥 뿌리는 그 장학자료나 각종 문서들이 현장에서 과연 투입이 될까 그런 걱정이 되고요. 그렇다면 연수의 어떤 방향이나 연수의 방법들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교사별 평가에 대한 그 중압감은 선생님들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지향점이 맞긴 맞지만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평가, 그 다음에 학년별로 이루어지는 재구성 이런 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의 어떤 힘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다음에 선생님들의 어떤 교육과정의 문해력이나 그런 전체적인 교육 내용에 대한 것들을 담보가 된다면 아마도 시간이 걸리겠지. 교사별 평가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성급하게 뭔가를 갖다 끌어당겼을 때는 분명히 일제식 평가가 무리하게 푸시했던 탑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것에서 벗어나지 않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다면 이런 어떤 교육과정과 평가와 수업이 일체화되는 부분에서 현장 시도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을 담보하고 가져갈 수 있는 연구소나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지원청의 어떤 전략, 그 다음에 도교육청의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도 단위에 있는 그 편성 운영 지침과 도움 자료가 전체적인 어떤 총론 부분과 맥을 같이 하면서 그 국가 수준에서 얘기하는 핵심 개념에 대한 질문지를 만들어내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각 시군에서 만드는 그 도움 자료 같은 그 경우에는 그런 소통을 하여 좀 다양하게 선생님들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들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훨씬 선생님들이 다양한 어떤 그 교육 방법이나 어떻게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이나마 해결되고 그것들이 현장에 바로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평가라는 것들이 보면 몇 점이고 어떤 아이의 어떤 그 집단에서의 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부족한 점이 모자란 점이 뭐고 그것을 통해 그것을 좀 수정 보완하는 피드백의 자료 그리고 교사에게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수업을 준비했지만 이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면 수업을 바꿀 수 있는 교사의 어떤 교수 학습 방법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경우로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아무리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뭔가 어떤 성장과 발달 중심의 어떤 교육 과정을 만들고 평가를 실시하더라도 중학교에서의 문제가 연계가 되지 않는다면 고등학교에서의 연계가 입시 위주의 어떤 교육에서 좀 벗어나지 않는다면 해결되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등학교에서 혁신학교, 그 다음에 행복학교 이렇게 해서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 중학교에 가면 첫 시험을 보면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시험을 중학교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때 받았던 그런 어떤 어려운 시험의 제도가 지금 중학교로 내려와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걸 왜냐고 물었더니 특목고를 보내기 위해서 자사고를 보내기 위해서 아이들을 촘촘하게 서열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서열화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엄청나게 어려운 문제를 직면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수포자가 발생하고 이런 어떤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의 다양을 좀 교육청에서나 지원청에서 이것을 강제하든지 막든지 하는 방법이 없을까? 예, 경남은 좀 독특한 특색이 있는 것 같아요. 교육감도 원고 없이 이야기하고 김덕진 쌤도 원고와 상관없이 이렇게 예, 김덕진 쌤의 이야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현장에 보다 실제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협력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자율성의 담보가 절실하다. 그 자율성의 담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교육 지원청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그렇게 만들어줘야 되고 연계도 이루어져야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학교에서의 입장은 아까 우리 승민관 선생님이 얘기했습니다만은 선발적 어떤 그런 교육관보다는 어떤 발달적 교육관의 입장으로 교육이 이루어질 때 학력이라는 의미가 보다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중학교 우리 홍동희 선생님 예,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요새 쟤를 소개할 때 저를 반인반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는 지금 현재 교육청의 파견교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사이지만 교사가 아닌 그래서 교사이면서 교사가 아닌 교육청의 직원일 수도 있고 교육청도 아니고 학교도 아닌 그래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입장에서 제가 저를 소개할 때 반인반조다 그렇게 소개를 드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 있는 부분들도 일정도 받고 그다음 교육청도 지금 제가 3년째 했기 때문에 교육청 안의 내부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을 아울러서 짧은 생각, 반상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뭘로 시작하지 일하다가 아까 김덕진 선생님께서 애 이야기를 해서 저도 우리 애 이야기를 못했거든요. 교육 부산은 아마 따라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따라하겠습니다. 제가 남자애가 둘이가 있는데요. 둘 다 지금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둘 다 이제 대학생인데 같은 그 부모 밑에 난 애 둘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하나는 큰 애는 굉장히 잘 놀고요. 공부 같은 거 이런 것들 뭐 보다는 더 노는데 더 많이 신경 쓰고 그래서 잡기도 굉장히 다재다능하고 잘 놉니다. 근데 둘째는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저하고 안 닮았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요. 지금도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군대 갔다 오자마자 마치 사법고시 공부하듯이 막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딱 봤을 때 그 둘째는 굉장히 학교에 잘 체득화된 인간이죠. 선생님들한테 막 칭찬 많이 받고 이러는데 집에 와서 짜증을 굉장히 많이 냅니다.
막 많이 내고. 근데 아빠로서 제가 봤을 때 만약에 제가 둘의 인생을 선택한다면 저는 우리의 큰애의 인생을 선택해야 되겠다. 막 학집에 와서 막 머리 막 뜯으면서 제가 뜯어서 없어진 건 아닙니다. 그러면서 사는 것보다 사실은 즐기면서 지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또 미래를 좀 대비해 나가는 모습을 봤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따라하기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성일경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내용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좀 공감을 하고요. 오늘 제가 사실은 교사로서 입장, 교육청으로서 입장을 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그 다른 지방에서 했던 걸 보니까 대부분 이 자리에 패널로 나왔었던 분들이 교사로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기서는 학생의 이야기와 학부모 이야기도 하고 또 교사 이야기도 하면서 동시에 교육청의 이야기도 일정 정도 곁들이면 성인경 교수님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짤 때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앉아 계시는 교장선생님, 선생님,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은 학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시험 들어오십니까? 예. 학력은 무엇이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학력하면 떠오르는 거하고 학력은 그러면 선생님, 근데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학력입니까? 학력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면 그 정답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몸속에 배어있는 학력과 학력은 이래야 해 라는 학력이 좀 다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기 99쪽을 보시면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서 복도에 지나가시는 선생님 아무나 붙잡고 학력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물어봐. 그러니까 길게 생각하지 마시고 0.5초 만에 나눈 대답. 이 본인이 무의식 중에 생각하는 학력이겠죠. 그래서 초중고에 표지 숫자는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보시면 초등학교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성적, 입시, 학벌 등등과 관련되는 것을 구학력이라고 아까 성현 교수님께서 표현하셨고, 뭐 역량이나 뭐 여러 가지 기본적인 힘, 실력 이런 것들을 신학력이라고 생각한다면 초등학교에 보시면 구학력으로 를 답변을 하신 분이 65% 되고요. 그 다음에 신학력으로 생각을 표현하신 분들이 25%, 그 다음에 좀 약간 애매모호하다 싶은 분들이 한 10% 정도 됩니다. 그 다음 중학교 한번 보시겠습니까? 구학력으로 답변하신 분들이 한 66%, 신학력 17%, 그리고 기타 17%입니다. 그 다음 고등학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고등학교는 구학력 88%, 신학력 0%, 기타 12%입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마 경향성은 일정 정도 읽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많은 선생님들이 배웠던 많은 연수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원격 연수라는 많은 연수를 받았지만 그들의 무의식 중의 생각은 여전히 구학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의 구학력 체계 속에 들어있는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사실은 실학력을 펼치기가 상당히 제약된 그런 조건 속에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100쪽을 보시겠습니다. 그럼 교육청에 계시는 직원분들, 예를 들면 이제 장학관님이나 사무관님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여쭈어봤습니다. 27분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대답을 하신 분이 보시면 구학력 쪽에 대답을 하신 분이 한 63%, 그 다음에 신학력 쪽에 대답하신 분이 26%, 나머지 11% 정도입니다. 그런데 선생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어떤 선생님께서 구학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 수업의 측면에서 진도를 따라서 나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아니면 수업을 배움 중심으로 해 나갈 가능성이 크겠습니까? 만약에 그 선생님이 구학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교육과정을 국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을 그대로 이수하는 경향이 강하겠습니까? 교육과정을 학생들이 실정에 맞게 창의적으로 재구조화시키는 데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에 평가 입장에서 구학력을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께서는 평가를 지필교사 중심으로 내시는 경향이 강하겠습니까? 아니면 학생들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형태로서 평가를 하는 경향이 강하겠습니까? 만약에 교육청에 계시는 정책을 담당하는 그 직원들이 구학력을 가지고 계신다면 구학력을 지속하는 그런 여러 가지 교육 체계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온전하는 쪽으로 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신학력을 자기가 맡은 업무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로는 또는 문수상으로는 상당히 신학력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전히 무의식 속에
무의식들의 합의 문화라고 한다면 여전히 문화와 조직 풍토 안에는 구학년들이 상당히 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편 아까 그 신앙력으로 가야 될 부분이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는 지금까지 지나치게 경쟁적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한테 성적을 연연하게 하는 이 체계가 과연 학생들을 행복하게 하게 할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체계가 미래 사회에 이 학생들이 대비하는데 효율적일까? 라는 측면에 봤을 때도 행복한 부분하고 좀 거리가 있고 효율성에도 좀 떨어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 최근에 그 세계 최장의 학습 시간 그리고 사교육 지출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학생들이 더불어 사는 능력 이런 것들도 OECD까지 가장 떨어진다. 그리고 그 주관적 행복 지수도 거의 6년 정도 세계에서 가장 낮다. 뭐 이런 지표들이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과도한 경쟁과 그런 성적 중심의 그런 학력 간에서 비롯되는 측면이 강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백일 속을 보시면 표가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표에 보시면 학생들의 수업 태도, 참여가 있는데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학습 무기력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도 우리가 빨리 벗어나야 될 그 학년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중학교 안에 학력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아까 김덕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제 원고를 먼저 읽으셨나? 하고 깜짝 놀랐는데요. 이렇습니다. 초등학생이, 중학생이 딱 되면, 6학년에서 중학교 입학하기 바로 전, 방학 때 학생들이 나오죠. 왜 나옵니까? 배치고사 치냐. 시험 치갖고, 그리고 그거 갖고 반편성 고사를 하잖아요. 근데 배치고사는 주로 뭐를 칩니까? 국영수 과목을 치죠. 국영수 과목을 쳐서 학생들 점수를 1등부터 꼴찌가 딱 되고, 그 1등부터 등치까지 이렇게 해서 반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초등학교 때 참여형 수업을 하고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인성 중심으로 가다가 중학교로 입학하기 전에 이미 국영수 중심으로 줄을 세우는 것을 딱 접하는 초등학생들의 느낌은 뭐겠습니까? 중학교가 따뜻하다고 느끼겠습니까? 아니겠죠. 줄 세우고 비교당하는 그런 모습이 직감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미 중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구학력 체제로부터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면 사실은 마치 평가는 교육과정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교육과정하고 평가가 좀 유리된 현상, 오히려 평가가 교육과정을 규정하는 현상들이 좀 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학교를 보면, 제가 중학교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딱 되면 지필고사를 친다. 이러면 선생님들이 그동안 지필고사 전에 선생님들이 생각했던 그런 다양한 수업 방법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까? 힘들죠. 이미 학원에서부터 한 달보다 더 이상부터 중간고사, 기말고사, 대비가 막 되면서 사실 실제적으로 수업의 정상화 부분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에서는 초등학교 급의 교육 목표를 정하고 또 중학교 급의 목표를 정해서 급별 교육 목표를 제시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작동 원리를 보면 상당히 상급 학교를 중심으로 진학을 하는 중심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하는 모습을 사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한편 지금 현재 학교 안에서 그런 전강고사, 기말고사라는 그런 형태 말고도 학교 외부에서 주어지는 시험이 있죠.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죠. 그 이름이 뭡니까? 예, 국가 수준의 학업 수준 평가입니다. 근데 이게 학교 외부에서 치는 거잖아요. 평가가 교사가 아닌 외부에서 주어지는 평가를 통해서 이제 학생들이 기초의 학력에 도달했는가 못했는가를 측정하고 있는데 학업 성취도 평가를 치고 나면 그 다음에 다양한 종류의 학력 프로그램들이 만들어지죠. 기초학력 미도달자, 그 다음에 보통 이상의 학력을 가진 학생들은 몇 %, 되는가 하는 등등이 설정이 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학력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양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03쪽을 보시면 중학교 안에 학력관 주로 평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력관을 보시면 국가 수준 학업 부진도 평가가 다양한 형태의 학력 프로그램을 양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지필고사가 고유 선발 기준에서 좀 작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지팀이나 제도 이런 것들이 상당히 탄탄하게
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학교 안에 그 구황형과 부분과 관련해서 일정 정도 단면, 1학년, 자, 이런 것들을 지탱하는 일정 정도의 지침이나 제도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학교 이런 시스템을 지탱하는 부분들은 학교 바깥의 시스템 부분하고 좀 연동이 되어 있는데요. 제일 먼저 보실 부분이 학교 평가입니다. 보시면 103쪽에 표 7을 보시면 학교 평가 부분에 중학교 부분에 뭘로 학교 평가를 하도록 학교 자체 평가로 전환됐습니다만은 보니까 2016년 기초학년 미달 학생 비율 그리고 기초학년 미달 학생 변화도. 근데 이 기초학년 미달 학생은 무슨 시험을 통해서 나온 겁니까? 학업성취도 평가죠, 그죠? 그래서 학업성취도 평가는 상당히 국영수 중심의 평가를 중심으로 해서 나온 것인데 여전히 학교 바깥에도 사실 이것들을 이런 형식의 그 신체대가 좀 작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03쪽을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전국에 있는 학교 평가, 그 다음에 교장교감 선생님 평가 등등의 평가 부분을 다 사실은 봤는데 사실 이게 우리 교육청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교육청이 이런 형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력을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구학력의 체제를 온전시키는 그런 시스템들이 잔존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교장교감 선생님 저희를 보면 이거는 공개 자료입니다. 저희 부산시 교육청에 오시면 언제든지 뇌를 받을 수 있는 공개 자료입니다. 보시면 저희 이제 교장교감 선생님을 평가하는 부분에 보시면 표면을 보시면 경영 만족도 설문조사가 있고 그 다음에 경영 실적 평가가 있습니다. 그 경영 만족도 설문조사는 설문조사고요. 경영 실적 평가는 주로 20점은 학력 향상 노력 그리고 30점은 지원 장학 및 교육활동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20점의 학력 향상 노력에 그 밑에 나-1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학력 신장 결과 그러니까 학업 성취도 평가 향상도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나-2번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장학 및 교육활동 결과 하는데 평가 지표 부분에 제가 밑줄 쓴 그 부분 보시면 학력 전진 노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국영수 중심의 그런 학력 체제를 온전시키는 부분에 학교 평가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교장교감 선생님 평가에도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 표 9를 보시면 부산시 교육청이 지역교육청을 평가하는 평가 속에도 이것이 들어있습니다. 보시면 15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그리고 16년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 그래서 16년을 15년을 빼면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표 10을 보시겠습니다.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어떻습니까? 기초학력 향상 미달 노력 및 학업 예방 중단 예방. 그래서 제가 이걸 쭉 사실은 그 평가 하나만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쭉 추출해놨는데 학교 안에 또는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교육청에 계시는 선생님들이나 직원들이 이런 생각이 그냥 생각이 든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환경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이미 환경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아무리 신학력을 이야기한다 한들 그 생각이 바뀌는 데는 굉장히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방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때까지 총론은 상당히 정당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으나 그런데 많은 부분에 좀 실패를 이때까지 해왔던 것은 강론의 구체화 부분에 좀 함정이 있었지 않았네요.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성경관 교수님과 그리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학교 현장을 등등하는 걸 보면서 이런 구학년 체제를 온전시키는 구조가 뭔지 그리고 신학년 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시스템은 뭔지 하는 것들이 같이 동시에 얘기된다. 그래서 제가 평가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교과적 편성 운영 지침 그리고 생활기록부 기재 요령 그리고 학력관리 지침 등등과 관련해서 이런 체제를 온전시키는 다양한 지침과 제도가 사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같이 좀 이야기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드리고요. 1분만 제가 제일 마지막에 106조 4가지 생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신학력이라 표현했는데 아까 성경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게 나열된 역량을 보시면서 그게 새롭습니까? 저는 제가 성경 교수님 글을 몇 번 이거를 쓰려고 몇 번 읽었고 근데 사실은 새롭다기보다는 원래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학력관이라 해서 뭔가 아주 기존의 학력관하고 다른 형태의 뭔가 아주 이질적인 게 들어오지 않느냐라는 그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학력 간의 정상화가 올바른 길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역량 중심의 몇 개만 이렇게 뽑아서 하면 사실은 편식 아닌가요? 우리는 직업교육이나 특수한 학교가 아니라 보편학교잖아요. 보편학교 같으면 그 학교를 나왔던 학생들은 보편적인 시민으로서 잘 살아가야 돼. 사람들의 기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따 교육학에서 배웠던 전위교육 이 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2015 기준 교육과정 들어오면서 다양한 연수가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2015 기준 교육과정 연수를 받으면 선생님들의 수업이나 교육과정이 변하겠습니까? 또 한 권의 교과서가 바뀌어서 또 교실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또 똑같은 형태의 수업이 계속 지속되지 않을까? 언제까지 우리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나 새로운 학력을 선생님들은 배우기만 해야 합니까? 가르치는 자가 학력관을 만들고 가르치는 자가 교육과정 정책을 만들고 그래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학력관에 대해서 교사가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좀 깊이 있게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남기면서 마치겠습니다. 우리 홍동희 선생님이 먼저 첫 번째 이제 부산 쪽인데 경남과 다른 특색이 있습니까? 따라하는 게 특색입니까? 홍동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토론물을 보면은 학력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조사를 했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 학력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교육 행태가 결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이제 신학력관을 갖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에 잘못된 학력관을 고착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장치들, 제도적인 이런 또 모양새들이 이게 완화된다든지 이게 지금 소위 해소가 안 되면은 상당히 교육 정상화가 어렵지 않겠나라고 아마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도 하나 정도는 우리 여기 발제하신 분한테 또 꼭 뭐라 표현해야 됩니까? 이렇게 뭐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끌른다 해야 됩니까? 깔른다 해야 됩니까? 한 두세 개를 살짝 이렇게 쪼본 게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발제하신 성대강 교수님께서 답하는 걸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이제 기존 경남의 특색가들에게 원고의 철저한 발표를 제가 좀 공청에서 반복은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저는 이제 발표 내용이 아까 2015 개정 어쩌고 저쩌고 저는 어려운 말 못 쓰거든요. 그래서 다 쉬운 말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이제 고등학교 다니면서 공부해라, 공부 안 하냐 이런 말들이 제가 고등학교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자신에게 가장 많이 했던 말은 공부는 해야 하지만 진정한 공부란 무엇일까였습니다. 진정한 공부에 대한 제가 찾은 답은 지금의 입시 현실과 연관지어 말씀해 드려보겠습니다. 10여 년 전만 해도 한국의 공부는 정답을 찾는 공부, 객관적인 공부주의 입식 교육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정해진 틀에만 박혀서 다수가 생각하는 답을 암기하거나 답이 아니라고 생각되어도 답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방식의 공부를 했었습니다. 이런 공부 방식은 자연스레 수능 위주의 입시로 연결될 수밖에 없었고 학생들은 자신들이 독창성, 창의성이 무시된 채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에는 과거보다 훨씬 수능 중심의 정시 비율이 줄어들었고 수시가 대세인 그 중에서도 학생부가 수시 입시의 핵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과거에 비해 지금은 거꾸로 수업, 토론, 주장 발표하기 등 다양한 답을 요구하는 공부 방법이 증가하였고 창의적인 생각이 존중받는 공부가 대중화되면서 제 자신도 저만의 독창성 있는 공부를 하다 보니 정말 진정한 공부란 스스로 고민하고 정답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입시는 수시 학생부 관련 전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생부를 굉장히 중요시하면서 학교에서도 과거와 달리 학업과 다양한 꿈과 끼를 찾고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을 다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내 활동들을 통해 학생들은 공부에 국한되지 않고 자신의 잠재 능력을 찾아가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나가고 있습니다. 입시의 흐름이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뀜에 따라 학생들이 바뀐 공부 방식 또한 탐구형 공부를 통해 스스로 해답이나 결론을 도출해냄으로써 능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사회에서의 능력을 조금 더 분산시켜줄 수 있다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확실한 부분은 과거보다는 학생들에게 능동적인 해결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학생 스스로 사회에 맞는 인재가 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입시 제도에도 빈틈은 존재합니다. 가장 문제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은 수시 전형 자체가 너무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에게 너무나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자사고 특목고의 특성상 교내 활동의 양과 질이 일반계 고등학교보다 월등히 뛰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선 상위권을 위한 귀족 전형, 우리들은 갈 수 없는 전형 등의 표현을 하며 수시 종합 전형을 그다지 신뢰하지 못하는 현상을 쉽게 저는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문제점은 학업 능력의 상대적 저하입니다. 현재 학교에서 학생들은 한 달에 5개에서 6개 정도의 대회와 학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큰 데는 대회 기간만 해도 5에서 6개월 정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들의 과부하로 인하여 학업 능력의 상대적 저하가 우려된다는 저희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하는 문제점은 스펙 쌓기에만 급급하다는 것입니다. 조금 직접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요새 들어 제가 가장 많이 느낍니다. 학생들이 학생부 기록만을 목적으로 이제 좀 허위로 활동을 해서 대회에 참여한다거나 공모전이나 대회에 발만 넣었다 빼는 등 기록을 위한 대회 진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학교 또한 억지로 학생들이 스펙을 늘려주고자 필요 없는 예산이나 노력을 쏟아부어 대회를 만들고 또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는 이제 이런 활동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는 대학을 가는데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단점들은 정말 학교와 학생들이 생각하는 입시의 문제점을 훤히 드러낸 것이며 꼭 바뀌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시 제도의 장점과 단점, 변화의 양상에 대한 제 의견이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입시 제도에 맞게 바뀐 새로운 학력의 기준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학력의 가장 핵심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였는가입니다. 핵심은 어떻게입니다. 기존의 학력은 예를 들자면 어느 대학을 나왔고 점수가 높으면 낮고 자격증이 많고 적고 토익 점수가 높고 낮고와 같이 단순히 어떠한 활동을 하였다에 초점을 두지만 활동 자체에 대한 의미나 의의 등을 깊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반면 새로운 학력은 활동을 했을 때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보여주는 것이 새로운 학력의 전지표라고 생각하고요. 기존의 학력의 가장 문제점은 개인에게 어떠한 활동이나 학력이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새로운 학력은 개인이 어떤 활동이나 학력에 얼마나 더 열정적으로 참여하였는지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는지 알 수 있으므로 사회에서 조금 더 사람을 볼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된다면 사람들은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들을 몇 가지 골라서 심층적으로 파헤칠 수 있을 것이고 조금 더 고효율적인 학력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도 새로운 학력의 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사람은 잘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존의 것을 유지하려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에 변화라는 것을 했다는 것은 그 활동이 자신에게 정말 큰 의의를 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에서도 개인의 활동에 대한 중요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 외에도 제가 한 가지 제시하는 새로운 학력의 기준은 바로 봉사인데요. 봉사는 100% 자발적인 선심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가 시키거나 타의적으로 하는 봉사는 항상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제가 제시한 변화를 중요시하는 새로운 학력의 잣대에 맞춰본다면 틀림없이 적합하지 않은 활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발적 선심에서부터 시작된 봉사활동은 꼭 새로운 학력의 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이제 입시 현실과 새로운 학력에 대해 여러분들께 말씀드려 보았는데요. 이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무조건 100% 저희 생각이고 입시 이제 제도가 100% 제 생각대로 바뀌어야 된다도 아니고 제가 무조건적으로 비판하는 것도 아닙니다. 입시 이제 제도가 저는 이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저는 저희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조금 참고하시는 정도로 들어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쉽게 말한다는데 보니까 나중에 가니까 아주 철학적인 이야기도 나오고 상당히 내용이 아주 풍부한 그런 토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한국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학력, 그러니까 입시라고 하는 것과 학력이라는 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래서 조금 새로운 입시 제도에 맞게끔 새로운 학력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제 무엇을 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부분이 이제
학력으로 보면 어떻겠는가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담백하고 신선한 생각이라고 여겼습니다. 한 번 더 발표 반갑습니다. 활동은 하고 있지만 저는 아주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표본적인 입시 정책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그리고 타 엄마들과 똑같이 교육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다를 바 없는 아주 평범한 학부모입니다. 지난주에 창원에도 왔었습니다. 김용일 교수님의 미시정치학이라는 지방교육 자치 발전을 위한 미시정치학이라는 교육 포럼에 어떤 게 있는가 해서 왔었는데요. 마지막에 역시 학부모가 발표를 했습니다. 그때 청중이 14분 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너무 많이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잘생기신 교육감님 나가시고 우리 부산 교육감님 안 오시고 그래서 교육청 관계자들과 선생님들 다 눈두덩 찍고 다 나가시려나 생각했는데 앉아 계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평범한 학부모로서 아까 우리 경남 학생과 같이 철저하게 원고에 입각해서 따라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평범한 학부모이기 때문에 드라마도 잘 봅니다. 그게 박보검 학생이 왕세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중전마마 엄마의 교육이 지금 현재 우리 혁신학교의 어떤 교육과도 같이 지식만을 남기하는 교육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비도 맞아보고 들판에서 뛰어보고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저작거리에서 백성들을 살펴보고 그렇게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어라고 엄마가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우리 혁신학교의 어떤 가치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홍동희 선생님께 이 올 토론회 제안을 받으면서 새로운 학력 개념 정립을 위한 고연 방안이라는 긴 80페이지 발제문을 읽으려고 하니까 학부모로서는 전문 용어가 사실은 잘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화도 나고 눈물도 났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눈물이 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떠오르는 것은 서글픈 우리 교육의 지금 우리 엄마들의 자화상입니다. 유능한 교육정책 입안자들이 내놓은 정책으로 우리는 학부모들은 끝없이 1등을 위해서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학부모들이 말하는 학력의 현장은 모든 아이들을 1등으로 만들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스님들도 예외이진 않습니다. 모두 입시 지옥에서 입시 경쟁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학부모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해방 이후에 여태까지 학력을 얘기하면서 전부 다 1등으로 다 줄을 세웠습니다. 지금도 입시 경쟁 속에 있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떨어질 날이 없었습니다. 인서울을 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하면서 자살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다 할 정도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 묻지 마세요. 저는 너무 심각합니다. 자식을 이렇게 위한다는 미명 아래 각자 도생으로 내 자녀들을 교육시키며 살아왔습니다.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아이와 많은 고통을 함께한 학부모라면 지금 입시정책이 진정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 학부모들은 별다른 대항도 하지 못하고 사회가 좋은 학벌을 원하기 때문에 좋은 학교, 좋은 성적만을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이나 사회의 많은 기관들이 판단하고 학벌과 성적을 많이 보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학부모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높은 성적으로 좋은 대학에 보내려고 희생을 거듭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새로운 신학력을 과연 부모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흡수해 갈 것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학부모 단식을 한번 들어봅시다. 초등학교 1학년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구청 직원 엄마의 단식 소리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교육이 세계에서 제일 잘 돼 있는 나라다. 학교도 저렴하게 방과 후 다 해주고 있다. 그래서 1학년 3학년이 뭐하고 40분 50분 동안 이거 하고 저거 하고 4개를 보내고 집에 오면 영어 학습지하고 수학 학습지하고 수학 연산도 학습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영어 문법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선행을 해야 되니까 또 수학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 1학년, 3학년을 쉬지 않게 놔둡니다. 정말 여기 계신 어머님들, 선생님이시면서 어머님들도 과연 내 자녀에게 어떤 식으로 가르치시는지 한번 우리가 방문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학교는 어떻습니까? 아까 성렬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좋은 자유학기제 만들어 놓고 진로체험 인프라만 몇 개 구축해 놓고 시행하면서 아이를 마구 놀리고 있습니다. 학부모들 불안합니다. 왜? 입시 제도가 저 끝에는 누가 깃발을 어느 학교에 꽂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어깨도 올라가고 아이도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1년 내내 한 학기 내내 놀면서 시험도 안 치는데 이 엄마는 이 한엄마는 고등학교 1학년 아이를 인문계 보내놓고 전력 질주를 다해서 놀고 있는 작은 아이를 보면서 불안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이십니다. 잠이 제대로 올 리 없습니다. 진짜 현실은 고등학교입니다. 주도적인 학습으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인간상 구현합니다 하고 학교에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모두 다 학교마다 다 붙여놓죠. 그런데 대학교는 이런 인간상 안 바랍니다. 변별력을 갖춰서 1등 1% 또는 5% 10% 학생을 뽑기 위한 정책을 일관하니까 우리 고등학교 교과서는 전부 백품으로 나가고 온갖 브랜드와 문제지 그리고 수능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짜집게 해놓는 선생님들의 문제지로 공부를 하기 일쑤입니다. 그뿐입니까? 중학교에 자유학기제 잘 놀다가 고등학교에 들어오니까 특성화건 인문계건 특목고건 간에 반점 뽑는 문제 하나도 1등부터 줄을 세웁니다. 부모들은 반장 선출 정도 눈 감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계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 딱 치고 나면 1등에서 5등, 5등에서 50등 해서 정독반을 보냅니다. 정독반 문 앞에 1등에서 50등까지 아이 이름 쫙 새겨서 붙여놓습니다. 야 니는 몇 등이네 니는 몇 등이네. 이렇게 다 서열화시켜 놓습니다. 아주 단적인 예입니다. 학교 운영에 참석해보면 교감 교장 선생님들이 1등에서 15등까지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을 투자하고 있고 어떤 역량 강화 수업을 하고 있고 우리 학교에 실력이 있는 이 선생님들은 1등과 15등을 위해서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고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등 이후에 학생들에게 어떤 수업을 해주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교장 선생님들 얘기 잘 하십니다. 맞춤식 수업을 한답니다. 맞춤식 수업. 아까 선열관 교수님께서 우리나라 선생님들 아주 뛰어나시고 공부도 잘해서 우리 아이들 전부 다 학력까지 놓고 세계에서 시험에서 피사 시험에서 다들 우수한 점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학교 밖에 있는 선생님들이 더 뛰어난 실력을 갖고 계시다는 걸 우리 선생님들 더 잘 아시죠? 그래서 엄마들이 불안해서 공교육에서는 불안해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고등학교 보내는 이 엄마는 아이가 엄마 이도 저도 아니고 중학교에서 열심히 잘 놀았더니 고등학교 오니까 공부 잘하는 게 장땡이더라. 선생님이 공부 잘하라는 야단도 안 치더라. 공부를 못하니까 계속 벌 세우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우리 부산에서도 다행복학교가 잘 지정되어서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혁신학교의 학부모도 참 많은 생각을 하면서도 6학년이 딱 되니까 불안해합니다. 중학교 가면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이 교육정책이 정말 지필평가도 부족해서 중학교 가면 정말 잘 공부할 것인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성전 우리는 대학 입시가 중요하니까요. 저도 제 아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2013년도에 재수를 했는데요. 그 수능시험 치는 날 3개월 전부터 스트레스로 와가지고 벽에다 머리를 박는 산소가 없으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소통을 옆에 끼고 있어야 한 30분을 마셔야 머리가 괜찮아서 다시 공부하고 하는 일이 수능 3개월 전에 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한 30분 들락날락 했는데요. 수능 치는 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망치면 지가 원하는 데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산소통을 옆에 끼고 소방관을 옆에 대동하고 어무 선생님을 대동하고 해서 부산의 동아고등학교 어무실에서 거기에서 같이 시험을 쳤습니다. 그 아이를 학교 그 시험장으로 보내면서 앰뷸런스에 타고 가는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아이 12년을 재수 1년 13년을 여기다가
오늘 하루에 다 평가를 한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부모로서 이 땅의 교육 현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면서 처절하게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평범한 엄마입니다. 지금 이 현실인데, 그래서 저는 정말 우리 학교 선생님들께 또 지금 교육에 계시는 선생님들께도 진짜 할 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많은 교사들과 교육정책 입안자들과 소위 권력자들에게 아이들이 정말 못할 짓을 하였다는 통렬한 반성을 정말 이 포럼을 통해서 학부모로서도 요구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아까 홍동희 선생님 16분 쓰셨어요. 저는 10분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요. 원고에 나와 있습니다. 현실은 이러합니다. 쭉 우리가 읽으면, 제가 그 발제문 읽으면서 전문적인 용어와 이런 것들을 참 얘기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학부모들은 어느 학원이 어떤 학교를 잘 보내고 수학 1등급은 어느 학원에서 어떻게 잘 보내고 일 깨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도 반성합니다. 어느 학교를 나왔느냐가 너무 더 중요해서 죽을 때까지 학부를 다니면서 삶을 괴롭히는 이상한 나라에서 우리 미래의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의 고민도 교육자들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학부모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반성해야 됩니다. 대학 입시 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지 않고는 아무리 신학력 개념을 강조해도 대안이 없습니다. 입시 제도에 따라서 학생 선발, 교육 내용 및 방법 같습니다. 지나치게 경쟁적인 성적 중심의 학력과를 극복하고 전인적인 성장을 위한 학력 체계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써진 이 긴 연구 자료를 읽으면서 학부모로서 좀 더 빠른 시간에 이런 연구가 되어 우리 아이들에게 접목이 되고 실행되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우리 사회에도 이렇게 아이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는 분들이 계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깨어있는 학부모들이 새로운 학력과 정립에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시기가 빨리 도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포럼 발표제 기한 연구에 공감하며 성적을 향하여서 1인용 원목 독서실 감옥 안에서 갇혀서 성적만을 위해 고개 숙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구출할 수 있는 방안을 하루 빨리 마련하여서 박보근과 같은 아들과 행복하게 웃으며 살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실제 학부모가 경험하고 있는 어쩌면 처절하고 비참한 교육 현실 또는 입시 현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일하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정말 처절한 이야기고요. 빨리 우리 교육의 현장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개선되어서 학부모가 정말 떳떳하게 학교에 보내고 자랑스럽게 교육활동을 하는, 지금은 어쩌면 비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에 100분 공감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거 아닌가 싶어요. 106페이지 신학력관을 흔히 역량 중심의 학력으로 이해하면 되냐. 아까 제가 발제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너무 역량 중심으로 가는 것은 경계하자, 그런 것이고요. 또 이왕 교육청이 역량을 또 썼기 때문에 어느 순간 또 이걸 하지 말자고 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한번 이거 엎질러서 무리거든요.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역량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재개념화하고 또 모든 게 다 역량이라고 하지 말고 지식, 역량, 실천 이렇게 해서 지식도 확실히 가르치고 암기도 중요하거든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암기 해야 될 것을 반드시 외워야 돼요. 쓸데없는 것을 막 너무 외우기만 하니까 그게 문제죠.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 암기와 기초 계산 능력 이런 거 확실하게,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확실하게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도와주신 거 학력이 이게 아까 악마는 디테일 속에 있다고, 이게 실제로 일상에서 학력이 이렇게 쓰인다 이런 지적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출처를 밝히고 연구에도 넣고 또 부록, 저희가 보통 이제 연구 보고서에 부록도 다 넣긴 하거든요, 관례상. 그래서 저희 이제 이거 읽으시는 분들이 홍동희 선생님 말씀을 충분히 읽고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